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어제 있었던 토트넘의 경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아스날이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스날에 대한 분석에 대한 영상도 한번 여러분들이랑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바르셀로나의 퍼포먼스, 그 다음에 PSG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누구와 만났을 때 어떨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리버풀에 있는 아놀드가 레알 마드리드에 이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토트넘 경기 분석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실점 장면인데요. 어제 메디슨이 사실상 사이드에서 이제 공을 가지고 올라가던 장면이에요. 공을 가지고 미드필드에서 올라가던 장면에서 손흥민이 벌써 침투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해주고 싶었지만 업사이드다 보니까 메디슨이 순간적으로 그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 나왔죠. 그러면서 메디슨이 공을 질질 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메디슨이 결국 여기서 이제 공을 잘리게 되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메디슨이 우측으로 이렇게 접었다가 순간적으로 잘리게 되는 상황이 나왔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아쉬운 게 페드로 포로의 위치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럼 메디슨이 애초에 공격을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멈춰졌을 때 페드로 포로가 굳이 여기서 올라올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베리발도 여기 있었고요, 벤탄쿠르도 여기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메디슨이 공격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벤탄쿠르라든가 베리발에게 연결을 했을 때 페드로 포로가 나와서 그 나오는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했어도 충분히 늦지 않는 상황인데, 페드로 포로의 포지셔닝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나가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는 풀백이라기보다는 좀 더 윙어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격이 이어졌고 반대 전환이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페드로 포로가 그 두 발 정도를 미리 앞서 나갔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잘라야 되는 볼을 자르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고요. 결국 에키티케가 1대1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나왔죠. 근데 여기까지만 봐도 현재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페드로 포로 여기 있죠, 로메로 있죠, 반더벤 있죠, 그 다음에 우도기까지 위치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페드로 포로가 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그냥 에키티케가 사이드로만 치게 만들면 되는데, 포로가 이제 좋은 수비수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되죠. 여기서 안으로 편하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본인의 몸 자세부터가 완전히 잘못된 게 보여지고요. 자연스럽게 치고 들어와서 에키티케가 환상적인 슈팅을 때리면서 득점을 가져갔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즌 초반부터 얘기했고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얘기해오던 거고, 제가 포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수비수라면 수비를 먼저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수비를 한 이후에 그 다음이 공격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페드로 포로, 그 다음에 로메로, 이 두 친구는 어떻게 보면 수비적인 것보다 공격적인 성향이 더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렇게 실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맨시티라든가 현재 최강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PSG도 공격을 할 때 센터백 둘에 반대쪽 풀백 한 명은 남겨놓고 축구를 한단 말이죠. 근데 토트넘은 도대체 무슨 근자감으로 양쪽 풀백을 다 올리면서 센터백 두 명만 남긴 상태에서 축구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하키미가 올라가, 예를 들어 누누 멘데스가 올라가, 그럼 파비안 루이스라든가 에멜이라든가 비티냐라든가 네베스라도 남겨놓고 변형 백스리라도 만들어 놓으면서 수비적인 상태를 항상 만들어 놓는 것이 탑팀들이 하는 일인데, 리버풀도 그렇고요. 도대체 왜 토트넘은 이렇게 전진적으로 축구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드로 포로가 제가 이적을 하기 전부터 이야기했던 거지만, 사실상 가장 페드로 포로가 잘하는 거는 요 반대 전환킥 요거 하나예요. 그래서 페드로 포로가 사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와서 변형 백스리를 만들어주고 그냥 우독이라든가 스펜스가 올라가게끔 만들면 토트넘이 조금 더 실점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페드로 포로의 가장 큰 장점이 여기서 나오는 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좋겠고, 지금 이 장면에서도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메디슨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메디슨이 미드필드 지역에 있고 그냥 우도기가 사이드 풀백 자리에 있어야지만 사실 손흥민에게도 더 많은 공격 기회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로가 손흥민에게 정말 좋은 패스를 넣어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치고 들어간 장면이 나오면서 환상적인 이제 퍼스터치 이후에 손흥민이 이제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원래 게임을 보면 메디슨이 요런 데로 항상 껴있잖아요. 손흥민과 우도기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크라우디드 된 것도 있고 손흥민이 만약에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크로스를 올린다고 한들 사실상 박스를 타격해줄 수 있는 선수가 솔랑케 혹은 진짜 미친 듯이 뛰어들어오는 존슨을 제외하고는 득점을 해줄 인원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보세요. 박스 안에 숫자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킥이 나와도 사실상 득점으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골키퍼에게 막혔던 장면이고요.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좀 맹맹거리는 거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손흥민에게 이제 좋은 패스가 왔고 손흥민이 바로 돌려치기를 시전해주면서 가운데로 이제 볼을 투입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벤탄쿠르가 메디슨에게 볼을 넣어주면서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죠. 근데 여기 손흥민이 있는데 도대체 메디슨이 왜 여기 와 있는 건지 이게 진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메디슨이 이 사이드라인에 있다 보니까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야 되는 벤탄쿠르가 결국 요 하프 스페이스까지 뛰어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숫자 싸움에서 본인들이 밀리게 되고 카운터택을 먹게 된다면 수비형 미드필드 없이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토트넘에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좋아, 여기까지도 좋다 이거야. 벤탄쿠르 빠져준 거 좋아. 그 다음에 메디슨이 여기 있는 거 좋아. 결국 손흥민에게 다시 볼이 온 것까지도 잘 됐어. 좋아, 여기서 그러면 벤탄쿠르 나와있지 메디슨 나와있지 하면 우도기가 그냥 내려가서 변형 백스를 만들어주면서 이 공간을 손흥민이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손흥민이 여기서 이렇게 치고 들어간 이후에 뛰어들어가는 솔랑케를 보고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도 지금 문제점이 뭐냐, 바로 우도기가 이 공간을 뛰어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도기가 이 공간을 뛰어들어오면서 완전히 공간이 또다시 막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사실상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크로스 플레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토트넘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토트넘이 이제 공격을 계속해서 가져가지만 득점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반더벤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 나오죠. 그러면서 반더벤이 자연스럽게 볼을 가운데 쪽으로 투입해주는 좋은 패스가 일어났고 솔랑케가 이제 좋은 침투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 침투 이후에 어떻게 보면 솔랑케가 공을 지켜내는 장면이 나오면서 뒤에 있는 이제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기보다는 솔랑케가 그대로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메디슨이 박스 타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요렇게 메디슨이 가운데 지향적인 플레이를 해줘야지만 솔랑케가 이렇게 사이드로 나왔을 때도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메디슨이 90분을 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다시 반더벤이 세컨볼을 잘 따서 손흥민에게 이제 연결해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반더벤이 공을 잘 따서 다시 한번 솔랑케에게 연결을 해줬고, 솔랑케가 여기서 이제 페리시치 크로스를 올렸고, 존슨이 뛰어들어오면서 이제 헤딩을 시도했지만 아쉽게 득점으로 이제 이어지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정말 요 크로스가 올라갈 때 존슨이 뛰어들어가는 거는 환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로메로가 치고 나가는 상황이 나오죠. 지금 한번 보세요. 로메로 여기 있죠. 벤탄쿠르 점점 전진해야 되죠. 반더벤 혼자 남아있습니다. 상대편 스트라이커 2명 여기 있는 상태에서 포로 여기 들어가 있죠. 우도기가 여기까지 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카운터택을 미친듯이 먹는 거예요. 결국 로메로의 좋은 전진 패스가 포로에게 이어졌고, 포로가 여기서 공을 받으면서 뛰어들어가는 솔랑케에게 침투 패스를 넣어줬지만 이번에도 공격이 이어지지 않고 있던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서 공을 받았고 메디슨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손흥민에게 옵션이 많아지죠. 메디슨을 주고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받는 각도 나올 수 있고요. 반대로 솔랑케가 빠져나가니까 이 공간에 넣어줄 수 있는 상황도 열립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기가 막히게 솔랑케를 찾아줬고, 솔랑케가 여기서 공을 잘 지켜내면서 결국에 메디슨이 중앙지역으로 이제 침투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어제도 이런 장면들을 지금 제가 따와서 그런 거지, 메디슨이 사이드에 빠져있는 장면을 많이 보여드리면 진짜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요 지역에 메디슨이 들어갔을 때 메디슨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도기가 이 지역에 들어가고 메디슨이랑 손흥민이 이렇게 벌려있으면 결국 이 패스가 우도기에게 들어가도 우도기가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페드로 포로가 도대체 여기에 왜 와 있는 건지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슨이 여기 와 있어도 존슨이 와 있어야 되고 페드로 포로가 와 있어도 이쯤에 와 있어야지 왜 이 선수가 도대체 이렇게까지 공격 가담을 많이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한 시즌을 치르면서 포로가 하키미만큼의 공격 포인트, 하키미만큼의 공격력을 보여준다면 저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 뭐라 안 할 수 있죠. 근데 올라가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올라가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동점골을 홈에서 넣어서 진짜 어떻게 보면 기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포효하면서 이 동점골에 신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너무 어제 경기를 보면서 답답했고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무지성 전방 압박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 풀어나오는 장면이 나왔고요. 이 풀어나온 상황에서 사이드로 연결이 되면서 또다시 프리하게 상대방이 공격을 전개할 수 있던 장면이 나왔죠. 그러면서 사이드로 이제 공이 잘 연결이 되고,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메로도 없고요. 반더벤이랑 포로가 2명 남은 상태에서 거의 2대4 상황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노출을 많이 하면서 왜 공격을 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고, 여기서 이제 패스가 잘 들어가면서 잘 더미를 했고 에키티케에게 완벽하게 연결이 되면서 에키티케가 이제 왼발로 슈팅을 가져갔는데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이제 득점이 일어나지 않았던 장면인데, 사실상 이건 실점이나 다름없었던 장면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스루 패스가 이어지면서 결국에 실점을 할 뻔했던 장면이 나왔던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추구하는 축구, 앞으로 가는 축구, 무조건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전방 압박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가는 그 축구 때문에 이렇게 지금 위기가 많이 나오고, 어제 경기를 봤을 때는 사실상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프랑크푸르트가 경기를 좀 약간 던진 상태였어요. 이건 충분히 토트넘이 이길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 토트넘이 전방 압박만 제대로 했어도 많은 공을 따내면서 공격을 많이 하면서 이 경기를 충분히 2골 차 정도로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토트넘의 그 바보같은 전방 압박 때문에, 메디슨을 바보같이 그 사이드에 끼우는 것 때문에 토트넘이 본인들의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술 탓이 맞습니다. 이번에는 베리발에게 이제 좋은 패스가 이어졌고, 베리발이 정말 훌륭한 턴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제 정말 미친 슈팅을 한번 보여줬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리발을 보면서 이 친구가 처음 왔을 때에 비해 확실히 많이 늘었다라는 건 보이지만 이 친구가 주전으로 뛰고 있다는 거에서 있어서는 저는 아직도 많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또다시 득점이 이어지지 않았던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에서부터 풀러나와서 손흥민에게 연결이 됐던 장면이고, 손흥민 선수가 퍼스터치를 잘 가져가면서 슈팅을 감차를 때렸던 장면인데, 아쉽게도 높이가 너무나도 골키퍼가 맞기 편하게 와서 골키퍼가 좋은 선방을 보여줬던 장면이죠. 근데 이거 찰 때까지만 해도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높이가 딱 골키퍼가 슈퍼세이브하기 좋은 높이로 갔어요. 조금만 더 높았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각이었는데 어제 너무 이 찬스가 아까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페드로 포로가 코너킥을 올린 거를 벤탄쿠르가 헤딩을 했는데 아쉽게 골대를 맞았던 장면이고요. 여기서도 존슨이 1대1을 가져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존슨이 뛰어들어가고 있는 베리발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 나왔고, 여기서 이상하게 이제 쫑싸움이 나면서 결국 공이 뒤로 흐르게 되고요. 이 뒤로 흐른 거를 메디슨이 기가 막히게 치고 들어가서, 이거 보세요. 메디슨이 이 지역들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 크로스를 올리기보다는 접어주면서 완전히 상대를 속이고 좋은 슈팅을 할 수 있는 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풀백들이 위치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공미들이 위치에 들어가야지만 더 좋은 기회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메디슨의 슈팅이 막혔고 아쉽게 득점이 이어지지 않았던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세컨볼을 따서 우도기가 뛰어가는 걸 보고 손흥민 선수가 정말 좋은 로빙 패스를 넣어줬는데, 아쉽게도 여기서 우도기가 크로스가 막히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이번에 또다시 사이드에서 너무 쉽게 뚫리는 장면이 나왔고, 크로스가 너무 쉽게 올라오면서 뒤에 뛰어들어오던 괴체가 이거를 슈팅을 하기보다는 진짜 똑똑하게 헤딩으로 밀어넣어주면서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프랑크푸르트가 득점을 하지 못했던 장면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노출이 쉽게 되고, 토트넘은 본인들의 공격은 정말 어렵게 하면서 본인들의 뒷공간 혹은 본인들이
상대방에게 주는 찬스는 너무나도 쉽게 나온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요. 제가 우도기가 여기 끼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요 공간에다가 얼마나 잘 밀어넣어줍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손흥민이 기가 막힌 패스를 넣어줘요. 업사이드도 아니죠. 그럼 우도기가 지금 여기서 사실 그냥 왼발잡이면 세게 올라가면 이거 존슨이 또 주워먹는 거예요. 근데 우도기가 크로스 올리는 위치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위치에 들어가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도기가 많이 뛰고 잘 뛰고 이 공간들까지 잘 파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결국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도기가 올라가는 게 이유가 없어 보인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히트 장면이죠. 메디슨을 78분에 빼고 손흥민을 78분에 빼는 포스테코글루.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올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가 결국 EFL 준결승 리오풀전 이후에 이 경기예요. 리그는 벌써 망했어요. 손흥민과 메디슨, 반더벤, 로메로 이런 주축 선수들, 벤탄쿠르, 솔랑키, 이 주축 메디슨, 이 주축 선수들을 이런 경기들을 위해서 최대한 휴식을 주고 이런 경기들을 위해서 최대한 에너지를 아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손흥민이 엄청난 활약을 했냐?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해도 되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손흥민 대신에 교체를 들어오는 선수가 손흥민만큼의 이상을 해줄 수 있냐? 아니에요. 그럼 왜 바꾸냐는 거야. 어제 그렇다고 존슨이 좋은 활약을 했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빼더라도 존슨을 빼야지 어떻게 손흥민을 뺄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물론 존슨이 최근에 득점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거 맞죠. 득점 페이스가 좋은 것도 맞죠. 근데 그 득점 페이스가 존슨이 침투를 잘해서 만들어낸 건 맞지만 존슨이 경기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경기 때는 존슨을 빼는 게 맞고 이런 경기 때는 베리바를 빼는 게 맞지. 어떻게 이 경험이 많고 진짜 이런 중요한 시간대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손흥민과 메디슨을 뺄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이 경기를 보면서 진짜 다 이길 수 있었던 경기, 프랑크푸르트가 그냥 너네가 이겨라 라고 해줬던 경기를 토트넘이 직접 던졌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저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요게 이제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은 있는데 요거를 한 번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솔랑케가 상대방이 이렇게 수비를 하고 있다고 칠게요. 뭐 4백으로 서있든 5백으로 서있든 이제 이렇게 수비를 가져가는 이 장면이 나오죠. 어제는 대부분이 뭐 4-4-2 느낌이 꽤 났었죠. 그럼 솔랑케가 이렇게 가운데 있단 말이야. 손흥민이 사이드에 있어. 메디슨이 여기 자꾸 껴요. 그러면서 우도기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반더벤 여기 있고요. 로메로 여기 있고요. 벤탄쿠르가 이 위치에 있고 베리발이 여기 있으면서 존슨은 아예 벌려 있고 페드로 포로가 여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장면이 어제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우도기가 메디슨이 벤더벤이 우도기를 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도기가 메디슨에게 볼을 주면 상대방은 거의 5명 정도가 이쪽에 위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만약에 볼을 줬을 때 상대가 쪼여오게 되면서 결국 이렇게 들어오니까 결국 공간이 어디에 비냐? 여기에 비어요, 여러분들. 공간이 비는 곳은 여기인데 여기를 메꿔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 결국 백패스밖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우도기가 가끔가다 이렇게 뛰어간다고 한들 오히려 우도기가 뛰어주면서 상대방을 더 끌고 와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면서 결국 메디슨에게 백패스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토트넘이 카운터택을 많이 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 이 공간이 비는데 메디슨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이 공간에 뛰어 들어와 줄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냐? 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도기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 공간을 침투할 수 있는 선수는 벤탄쿠르밖에 없다 보니까 벤탕이 여기를 이렇게 뛰어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투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반더벤과 로메로가 남아있는 상황이 나오고 여기서 메디슨이 이거를 손흥민 줬다가 뭐 벤탄코르 들어간다던가 우도기 뛰어가는 거 보고 넣어주다가 이게 만약에 잘렸을 시 바로 연결이 되면서 반대편에 있는 윙어 쭉 튀어나가면서 이런 반대 전환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로메로, 반더벤 혹은 가끔 가다가 페드로 포로 뒤에 남아있는 상황이 나오면서 이렇게
2대4 혹은 3대4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토트넘이 실점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디슨을 여기다가 왜 도대체 끼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디슨은 이 공간을 파고 있고 우도기가 여기 있고 그냥 조금만 정상적으로 경기 운영을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자, 포로가 많이 올라가서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여기 있어주고 로메로가 가운데 있어주고 반더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우도기가 이런 데 있어주면 결국 이 스트라이커가 반더벤을 묶을 수밖에 없고요, 이 윙어가 우도기를 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더벤이 우도기에게 패스를 줬을 때 메디슨이 이런 공간에 있으면 결국 이 5번 선수도 메디슨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손흥민 쪽으로. 그럼 여기서 우도기에게 볼이 들어가면 손흥민에게 들어갔을 때 얘가 압박을 나왔을 때 메디슨이 공을 받으러 나오면 메디슨에게 패스를 주면서 여기서 솔랑키 받으러 나오니까 센터백은 묶일 수밖에 없고 결국 여기서 손흥민이 2대1 패스하고 침투를 하게 되면 손흥민에게 여기서 공간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손흥민이 여기서 공을 잡았을 때 메디슨이 이렇게 침투를 해주면 얘가 견제를 하니까 손흥민이 공간이 열리면서 안으로 한번 쳐놓고 솔랑키한테 먹이면서 들어가면서 공을 받아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각도 나오고, 메디슨을 넣어줘서 메디슨이 여기서 활약을 하다가 손흥민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고 메디슨이 컷백을 내줘서 솔랑키 뛰어 들어가고 있고 상대들 들어가 있으면 손흥민이 슈팅을 때릴 수도 있고, 이런 각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메디슨이 그냥 이 위치에 끼면서 이 모든 게 다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 결국에 상대가 내려앉게 되거나 상대가 수비적으로 갔을 때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요 하프 스페이스인데, 요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할 수 있는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밖에 없으니까 이래서 팀이 망가지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치지 않고 전방 압박하는 걸 고치지 않으면 토트넘은 죽었다 깨어나도 포스테코글루 체제 안에서 미친 영입들을 계속해주는 게 아닌 이상 우승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토트넘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리버풀의 이제 아놀드 이적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축구랑 옛날 축구랑 전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놀드가 떠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로얄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 어쨌든 간에 유스에서부터 올라와서 굉장히 많은 경기를 뛰면서 아놀드라는 선수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 아놀드가 약간 어떻게 보면 제라드 이후에 다음으로 뭔가 리버풀의 원클럽맨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사실 옛날에 뭔가 제라드, 램파드, 리오 퍼디낸드, 뭔가 존 테리 이때 시대에는 그 레전드 대우라는 게 좀 더 저는 확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선수들에 대한 그 로열티, 이게 되게 의미가 많았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최근에 들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라모스가 레알에서 받는 취급이라든가 혹은 뭐 다른 선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아놀드가 여러분들 리버풀에서 계속해서 이제 경기를 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리버풀에서 재계약을 하고 경기를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아놀드가 계속해서 리버풀에서 뛰다가 어떻게 보면 막 재수없는 부상을 당해, 혹은 경기력 퍼포먼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로컬 보이라고 해서 그 어린 선수가 결국 이렇게 성장을 해서 원클럽맨이 되려고 재계약을 하고 장기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리버풀에서 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놀드가 부상 때문에 혹은 다른 이슈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전성기적인 활약을 못해. 그러면 이 선수가 리버풀 출신이고 우리 선수니까 이 선수가 폼이 다시 올라올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줄 거 아니잖아요. 결국 이 선수가 못하면 팬들은 결국 이 선수에게 나가라고 할 거고 이 선수를 팔아야 된다라고 할 거고 이 선수가 다시 폼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he's one of ours. 얘는 우리 선수다. 얘는 우리 유스에서부터 자라난 선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금 좀 못하는 거 우리가 이해해줄 수 있다. 좀 더 기다려주자. 이런 마인드가 옛날엔 조금 더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놀드의 는 리버풀에서 어쨌든 간에 와서 본인의 최선을 다했고 본인이 정말 축구를 열심히 하면서 본인이 리버풀에서 해낼 수 있는 건 다 이뤄냈어요. 그 시점에서 레알같이 정말 훌륭한 팀이 만약에 오퍼를 줬다라고 했을 때 레알을 떠나가는 걸로 비판을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의 커리어고 그의 커리어에 있어서 그가 선택을 하는데 이걸 떠나간다고 배신자다, 아놀드 너는 충성심이 없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놀드가 리오풀에서 뭐 열심히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리오풀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본인이 도전을 하면서 이길 수 있는 걸 다 이겨봤잖아요.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뭐 이런 컵들을 다 들어 올려봤고 뭔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가 왔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새로운 시기가 왔을 때 레알 마드리드라는 빅클럽에서 이 오퍼가 온다는 건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막 리버풀에서 첼시로 이적을 한다든가 뭐 리버풀에서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이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로열티, 충성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공감이 될 수 있는데, 아예 다른 리그로 가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리버풀도 정말 큰 클럽이지만 메가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에 가는 걸로 팬들이 비판을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제가 만약에 아놀드의 친형이거나 아놀드를 잘 아는 사이였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놀드를 응원할 것 같고, 아놀드에게 넌 리버풀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있고 이룰 수 있는 거 다 이뤘으니 새로운 도전을 해라. 그들이 너를 아끼고 좋아해줬던 좋은 감정을 가지고 떠나서 너가 또 거기서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을 이뤄내라. 너가 부상을 당하거나 너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가 경기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결국 팬들이 너를 리버풀에서 기다려주지 않는다. 결국 팬들은 그때 되면 얘를 팔아라, 얘 폼 떨어졌다, 얘 끝났다, 얘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도전을 더 즐기고 그 도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전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오른쪽 풀백이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좀 약한 상황에서 아놀드 영입은 좀 좋은 영입이 될 것 같고, 조금 더 공격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팀 입장에서 지금 발베르데가 그쪽을 많이 뛰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놀드가 레알에 가게 됐을 때 빠른 발,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어떻게 보면 음바페가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뛰어들어가는 걸 보고 롱킥을 때려주면서 반대 전환을 때려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놀드가 리버풀에 가서 아놀드가 레알에 가서 또 보여줄 수 있는 활약은 또 리버풀에서 보여줄 수 있는 활약과 또 다른 수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레알 마드리드 킷을 입은 아놀드의 퍼포먼스도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물론 아놀드의 수비력인적인 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맞지만, 레알 같은 팀이 사실 수비가 우선적이진 않잖아요. 그 팀은 본인들이 공을 가지고 하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면서 상대를 어떻게 하면 더 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 아놀드가 이번에 레알에 가는 게 저는 진짜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가 될 것 같고, 아놀드가 또 거기에 가서 보여줄 수 있는 역할, 아놀드가 인버티드 롤 혹은 밖에 벌려서 아니면 안에 들어가면서 뭔가 스위칭 플레이 하면서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아놀드가 가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리버풀에 현재 그래도 다행히도 반다이크랑 살라가 재계약을 할 것 같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여름 이적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는 아놀드가 여기를 떠나는 입장에서 오른쪽 풀백에 누구를 영입하는 게 좋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누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오른쪽 풀백, 최근에 잘하고 있는 오른쪽 풀백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 오른쪽 풀백 리버풀이 살만한 선수, 아놀드 같이 뛸 수 있는 선수. 근데 사실 갑자기 그 선수 이름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오른쪽 풀백에 지금 그 유스에 하나 있잖아요. 걔가 워낙 잘하고 있어서 사실 걔를 그냥 다시 키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긴 하네요, 갑자기 여러분들. 어쨌든 아놀드 이적권에 대한 생각은 요런 게 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챔피언스 리그 우승 누가 할 것 같냐, 바르셀로나 진짜 개 잘하던데 바르셀로나 어떻냐, 이런 것도 물어보셨고, PSG랑 바르셀로나를 보면 누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어요. 하피냐, 공격 포인트 메시랑 동률이죠 이번 시즌. 그 다음에 레반도프스키 40골 넣고 있죠. 라민 야말 미친 거 맞아요. 그리고 대용이라든가 뭔가 페드리가 가운데서 풀어주는 거 보면 말도 안 되고, 쿠바라시 너무 잘하고 있고, 뭐 쿤데라든가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 있는 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풀백도 너무 잘하고 그냥 너무 잘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바르셀로나 경기와 도르트문트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바르셀로나가 결국 큰 스코어 차이로 이기긴 했지만 바르셀로나가 너무나도 많은 공격을 허용하고 있었다. 바르셀로나가 너무 타격을 많이 당했다라는 걸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도르트문트에 조금만 클리니컬한 선수가 있었으면 이 경기는 충분히 도르트문트가 무승부를 가져갈 수도 있었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도르트문트를 봤을 때 도르트문트가 강하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강한 느낌은 안 들어. 근데 도르트문트가 그 경기에서 그만큼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라는 건 그 상대가 레알이 됐든 그 상대가 뭐 PSG가 됐든 그 상대가 아스날이 됐든 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더 많은 득점이라든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상태가 올 것 같아요. 그게 인터밀란이 됐어도 저는 라우타로라든가 뭐 티랑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득점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바르셀로나가 우승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결승까지 갈 확률은 굉장히 높은 상태죠. 그러면 누가 우승을 할 것 같냐라고 하면은 제가 옛날부터 얘기해 왔지만 사실 PSG랑 리버풀 경기에서 우승하는 팀이 우승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PSG가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PSG의 경기력은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딱 말하고 싶고 현 시점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팀이 PSG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의 흡입차. 이 두 친구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이 선수들이 저는 좋은 부분 중 하나는 뭐냐면 덴벨레도 포함하고 바르콜라도 포함인데 두려움이 없어 보여요. 이 윙어 선수들이 두려움 없이 내가 1대1 하다가 뺏겨도 상관없다. 난 근데 1대1을 할 거다. 뭔가 그냥 두려움 없이 그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순간들도 오겠지만 성공하는 순간이 더 많이 오면서 상대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그 뒤를 지켜주고 있는 미드필더들이 볼 관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사실상 너무 세지고 있고 양쪽 풀백이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하는 풀백 둘이 있다 보니까 PSG가 너무 진짜 강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아스날이랑 PSG랑 경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팀 중 이기는 팀이 결국 우승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스날을 응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아스날이 레알한테 보여준 퍼포먼스를 보면 여러분들 사실 말이 안 됐어요. 라야랑 살리바랑 지금 가브리엘도 없는 상태에서 키오르가 뛰었는데 라야의 빌드업 능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실 변형 백스리를 골키퍼로 만들면서 파티랑 루이스 스켈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뛰면서 3위 빌드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왼쪽에 데클런 라이스라든가 혹은 오른쪽에 있는 웨데고르가 완전히 프리한 찬스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이들이 프리해지는 상황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들이 밀고 나가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는데 결국 마르티넬리도 폼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른쪽에 사카가 있으니까 사카가 1대1 흔들고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스날이 공격적인 부분만 그럼 이렇게 좋냐? 그건 아니죠. 사실 제일 아쉬운 게 공격수였고 공격적인 부분이 그나마 아쉬웠던 게 아스날인데 사실 수비를 너무 잘합니다. 이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웨데고르 뭐 데클란 라이스, 토마스 파티, 루이스 스켈리, 오른쪽에 팀버 얘네들이 수비하는 장면 보면 여러분들 와 진짜 이 압박 시스템이라든가 재차 압박하는 시스템이라든가 결국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수비적인 게 너무 좋아서 진짜 PSG 대 아스날 경기가 피튀길 것 같고요. 결국 그 경기를 이긴 팀이 저는 우승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어느 쪽에 쏠리냐라고 하면 솔직히 아직까지는 PSG예요. PSG가 이번 시즌 진짜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승에서 인터 아니면 바르셀로나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릉도 대결도 진짜 불타오르고 있는데 덴벨레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덴벨레의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왔고 하피냐냐 덴벨레냐 레반도프스키냐 야말이냐 결국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 인터도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현재 리그 1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넨을 또 잡았기 때문에 인터밀란도 더블 리그랑 챔피언스 리그를 같이 우승할 수 있는 또 좋은 환경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 대단한 시즌이죠. 이번 시즌 보시면 여러분들 막 축구가 많이 재미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챔피언스 리그 보면 축구가 재미없어졌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챔피언스 리그 그 8경기 8강 경기 제가 다 봤잖아요. 다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4경기죠. 8경기 아니라 4경기죠.
다 봤는데 진짜 다 재밌어요. 재미없는 경기가 없어요. 진짜 이 각 리그에서 1, 2등을 하고 있는 팀들끼리 붙고, 거기다 이제 아스톤 빌라는 솔직히 좀 많이 맞긴 했지만 아스톤 빌라를 제외하고 경기력들이 다 너무 좋아서 진짜 수준 높은 것 같고, 확실히 이 우승권에 있는 팀들이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매력적이게 봤던 것 같고요. 이 다음 주에 있을 2차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여러분들 홈에서 이제 베나바우에서 또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사실 공격 3개예요. 공격 3개에서 3골 넣으면 3대3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아스날을 이기고 싶다면 적어도 5골을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아스날 상대로 클린시트를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스날이 원정에서도 한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따져봤을 때 레알이 4골을 넣으면 연장전 돌입되는 거고, 레알이 5골을 넣으면 이길 수 있는데 과연 레알이 아스날 상대로 5골을 넣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스날이 올라갈 것 같고요. 아스톤 빌라 홈에서 열리지만 아스톤 빌라가 PSG를 전혀 타격하지 못하고 래시포드 9번으로는 할 수 없어요. 래시포드가 9번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불가능해져 보이고요. 그래서 PSG 아스날 그대로 올라갈 것 같고, 바르셀로나는 벌써 올라갔고, 가장 모르겠는 게 인터 대 이제 뮌헨 경기인데 이 경기는 그냥 진짜 2차전 인터에서 열리긴 하지만 그 경기에서 정말 해리케인과 올리세, 그 다음에 만약에 무시알라가 복귀한다면 이 3명이 과연 득점을 해줄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경기가 저는 결정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뮌헨의 문제는 수비력이 아니에요. 결국 득점을 할 수 있냐 없냐이기 때문에 득점을 해준다면 뮌헨이 올라가게 될 거고, 득점을 못한다면 인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스날 거 분석을 조금만 더 딥하게 보여드리자면,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이 장면 몇 개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바페가 경기 시작했을 때부터 약간 이런 기회를 맞았었죠. 아스날에게 공을 붙이면서 찬스가 났고, 여기 보시면은 음바페가 쫙 치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슈팅했던 장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꽂히게 된다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리고 아스날이 이렇게 코너킥을 아스날이 이렇게 세트피스를 올렸을 때 세트피스가 좀 잘못 가면서 결국 사카의 실수로 비니시우스가 치고 들어간 장면이 나오면서 음바페 이렇게 뛰어들어갈 때 만약에 이런 패스가 연결이 잘 됐더라면 이제 득점이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카운터택이 일단 무섭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카운터택이 나올 때마다 사실상 살리바가 수비를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딱 각을 안 줘요. 이게 무조건 공격이 이쪽에서 끝나게 넘어가지 않게끔 수비를 하니까 라야도 이거를 대처하기가 너무 쉽고, 뒤에서 따라오는 스켈리라든가 키오르도 음바페만 걱정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카가 돌아와서 보여줄 수 있는 이 역할은 좀 미친 것 같고요. 여기서도 리드거가 자살골이 나올 뻔했던 장면이고요. 여기서도 사카의 좋은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헤딩을 잘했지만 아쉽게도 살리바가 막으면서 골라인 클리어링이 됐던 장면이죠. 파티에 좋은 헤딩이 나왔고 살리바가 막았던 장면. 그리고 아스날이 일단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형 백스리를 만들거나 백스리가 만들어지지만 이걸 떠나서 요 가운데 이제 파티가 주로 서 있어 루이스 스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5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웨데골은 한 칸 더 위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데클란 라이스가 있다고 치면 웨데고르가 요런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공짜로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볼들이 이 둘에게 들어갔을 때 이 둘이 치고 나가줄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데클란 라이스가 치고 나가면서 볼을 연결해주고 데클란 라이스가 똑똑하게 공간을 막아주기보단 가운데 쪽으로 침투해주면서 마르티넬리 혹은 사카가 1대1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너무나도 잘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클란 라이스가 진짜 옛날에는 수비형 미드필드, 수비적인 선수였다라고 보면은 아르테타를 만난 이후에 데클란 라이스가 야야 투레처럼 크고 있다. 약간 야야 투레 유형의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가 진짜 되고 있으면서
어마어마해지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고 토마스 파티가 그 뒤를 너무나도 잘 지켜주고 있다는 게 일단 든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쉬웠던 건 또다시 실수, 아스날이 이제 본인들의 실수를 통해서 요런 카운터택만 조심한다면 실점할 수 있는 확률은 없어 보여요. 근데 요런 거 이제 비록 옵사이드가 나오긴 했지만 만약에 음바페가 초반에 이 기회가 있었을 때 한두 골을 먼저 넣었더라면 이런 승리를 아스날이 반대로 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죠. 이것도 벨링엄이 뛰어들어가는 음바페를 보고 굉장히 좋은 패스를 해줬던 장면이고, 음바페가 웬만하면 여기서 이제 득점을 가져가는 편인데 여기서 이제 득점을 못했던 거. 사실 음바페가 이날 득점을 너무 못해주긴 했죠. 다행이었죠. 근데 사카가 또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위력이 어마어마하고요. 토마스 파티랑 스켈리가 확실히 이 공간을 지켜주면서 스켈리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능력이 너무나도 좋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 아센시오가 끌려나오게 되면서 이 공간이 생기게 되었고, 사이드로 연결이 됐을 때 크로스가 올라갈 때 데클란 라이스가 침투해서 들어가는 능력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 세컨볼에 대한 마르티넬리가 준비되면서 쿠르투아의 슈퍼세이브를 2번이나 만들어냈던 장면이고요. 또다시 스켈리 위치 너무 좋은, 이번에는 또다시 리디거가 뛰어들어가는 벨링엄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음바페에게 연결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무서운 장면인데, 살리바를 칭찬하고 싶은 게 절대 접히질 않아요. 그냥 너 이 각 그대로 가라, 나는 최대한 너에게 각을 안 줄 거다, 그럼 이거는 라야가 막을 수 있다. 이 각을 너무 살리바가 잘 보기 때문에 사실 아스날의 수비가 너무나도 단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카가 확실히 1대1 능력이 좋다라는 게 느껴졌던 두 장면이죠. 사카가 첫 번째 거도 프리킥을 얻어내면서 데클란의 이제 미친 감차가 나왔었고, 이 두 번째 거에서도 사카가 탈압박을 해내면서 프리킥을 얻어내서 데클란의 미친 프리킥이 나왔었고, 그리고 뭐 여기서 루이스 스켈리가 장면 만들어내면서 메리노가 슈팅 때렸던 거 2번이나 막으면서 사실 레알 마드리가 살아났던 것도 신기했고, 여기서 또다시 데클란 라이스의 슈팅을 벨링엄이 걷어내면서 골라인 클리어링을 또 했었고, 사실 5대0 6대0이 된 것도 5대0 6대0이 됐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경기력이긴 했어요. 다음에 마지막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면이죠. 딱 스켈리랑 파티가 있으면서 라야가 가운데 있으면서 변형 백스리 만들어주면서 빌드업 가져가고, 여기서 메리노가 싹 내려와 주면서 안으로 돌려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데클란 라이스가 밀고 나갈 수 있는 장면 나오고, 데클란이 이런 거를 드라이브스루 확실하게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트로사르에게 공간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트로사르가 상대를 끌어다 놓고 안으로 줬을 때 여기서 스켈리가 폴스나인으로 나오고 있는 메리노에게 정말 좋은 패스를 넣어줬고, 이거를 바로 메리노가 말도 안 되는 돌려치기 슈팅으로 득점을 가져갔던 장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스날이 단순히 그냥 운으로 이긴 게 아닌 실력으로 압도했던 경기여서 저는 진짜 아스날이 뭐 프리미어리그에선 절구 있고 맨날 막 좋은 환경에 가 있지만 우승 못하지만 이번 시즌 솔직히 챔피언스리그는 진짜 스켈리의 등장으로 저는 가능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켈리가 없이 진첸코라든가 뭐 티언이었다라면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진짜 이 어리지만 이 등장한 루이스 스켈리 때문에 어느 정도 진짜 가능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런 또 좋은 주제들이 있어서 제가 분석을 했고요. 오늘 제가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방송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또 있을 K리그 경기 해외 축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